제 이름은 태지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브런치라는 글 쓰는 사이트에 유랑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글을 올리게 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게 됐고요. 제8회 브런치북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번에 그림으로 나를 위로하는 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16세기 바로크 초기 시대의 거장인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화가의 콩 먹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콩을 한 숟갈 집어 먹으려는 남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마치 방송이나 영화의 먹방 속 한 장면을 정지시킨 듯 보이는 그림이죠. 식탁 위에는 삶은 콩 한 그릇, 세 쪽의 파, 물 주전자, 빵 등이 놓여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 명화를 보면 식사 시간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림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린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도 식사 시간을 그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먹는 행위, 특히 지체 높은 사람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행위를 그림에 담는 건 고상하여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물들이 무언가를 먹지 않고 대화나 친교 행위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카라치의 콩 먹는 사람은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게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인물을 포커싱해서 전면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면 감정에 대해서만, 마음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뒷받침하고 증명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대접해 주는 행위라든지 조용히 티타임을 갖는 행위 또는 그 취미 활동을 즐기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콩 먹는 사람은 구체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잘 알려준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에드워드 호퍼라는 이 미국의 20세기의 화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드워드 호퍼는 특히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의 허무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잘 그려낸 화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작 1942년에 그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는 한 식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식당은 넓고 환한 공간으로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풍경에서 적막감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속 종업원과 남녀 손님,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 손님 모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누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들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죠. 호퍼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도시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비슷한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면서 원하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잖아요. 그런데 피상적이거나 서로의 관심이 없는 듯한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소통을 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 차이라든지 결혼이나 출산 여부 또는 직업의 유무 등에 따라서 서로의 대화 소재나 공감대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내가 한 말이 맞는지 또는 이러한 대화 소재가 맞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지는 게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발 내밀어 보듯이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만나온 사람들보다 어떤 공감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공통의 관심사가 있지만 직업이나 생활 패턴 등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아메데오 모딜리안이라는 이탈리아계 화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가난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파리로 건너가 화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32살의 그 과정에서 잔 에비테른이라는 14살 어린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잔 에비테른과 그리고 모딜리아니의 사랑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중산층이었던 잔의 부모는 딸이 병약하고 가난한 화가 모딜리아니와 사랑에 빠지는 걸 반대합니다. 하지만 둘은 결국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는 살아있는 동안 잔의 초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모딜리아니가 그린 잔의 모습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그린 잔의 초상화를 보면 아몬드 모양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림을 본 잔이 모딜리아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느냐고요. 모딜리아니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되면 눈동자를 그리겠어. 물론 모딜리아니와 잔의 사랑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모딜리아니가 잔에게 집착하거나 폭력적으로 굴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그 다음날 잔 역시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슬픈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모딜리아니와 잔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영혼을 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함부로 그의 모든 것을 단정짓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친밀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는데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인간은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존재니까요. 모딜리아니와 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나를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주변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께는 19세기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야는 원래 젊은 시절 궁정화가로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산뜻하고 밝고 화사한 로코코풍의 그림을 주로 보여주었었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으로 폭력적인 전쟁의 현장을 목격했고 청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년에 그린 대표작 중 하나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입니다.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처치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너도 네 자식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잡아먹는 행동을 합니다. 고야는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는데요. 참으로 끔찍한 장면을 담은 그림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표정입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투르누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잔인하거나 악마 같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뜬 눈이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아이의 몸통을 꼭 쥐고 있는 손짓이나 아래로 처진 눈썹 역시 그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사투르누스 그림을 보면서 내면에 두려움이나 불안감 또는 자격지심 등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폭언을 쏟아붓는 직장 상사나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가족이나 친구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에게 너는 틀렸다 내지는 너는 생각이 짧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화제가 된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사이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내 자존감이 깎이고 정신 피폐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립할 준비를 조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당장 멀어질 수 없다면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새겨둬야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역시 직장 5년차 때 직장 사춘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떤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런 분들께는 앙리 루소라는 화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루소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파리의 세무서에서 일하던 세관원이라는 본래 직업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2년간 이 일을 했죠. 그렇지만 루소는 자신의 직업 이외에도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일마다 예술 활동을 했던 화가였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휴일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당시에는 일요 화가라 불렀습니다. 그가 44살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화려한 파리의 모습 안에서도 붓과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는 루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미술을 배웠던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림 그리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열정을 꽃피운 것이죠. 직업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삶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에는 오히려 직업과 큰 관련이 없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져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딴짓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저 역시 직장 사춘기를 맞았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시기를 조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활동도 그 직장 사춘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수입에 관련된 활동이 아닐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직장에서 더 버틸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의 화가 월터 랭글리의 슬픔은 끝이 없고 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랭글리는 실제 뉴린이라는 영국의 시골 어촌에 내려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고요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듯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보이죠. 구체적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힘겨운 삶의 고통이 여성을 짓누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슬픔에 가득 찬 그녀의 마음과는 다르게 바다는 고요해 보이죠. 등대의 불빛 역시 무심하게 바다를 비추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젊은 여성 옆에 그녀를 토닥여주는 나이든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말을 건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말없이 고통에 빠진 이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애통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서 말없는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결국 힘든 날에 필요한 건 누군가의 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관계,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된다면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